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의 이해와 활용 강의를 진행하는 카카오의 김민석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드리고 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모든 비즈니스 로직들을 하나의 소스 코드 베이스로 결합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모놀리식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하나의 소스 코드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버그 픽스와 같은 약간의 소스 코드의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전체 서비스 배포로 이어지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더해서 이 서비스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고 이 확장함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비즈니스의 어떤 서비스에서 이 기능별로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작게 분할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었을 때는 만약에 이 버그 픽스와 같은 작은 소스 코드 수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다시 수정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모놀리식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이제 그 전체 서비스 배포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 서비스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존사와 넷플릭스사에서 공개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연관 관계도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정말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정말 많은 그 통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자분들은 이런 도식도를 보시게 되면은 과연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개발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관리적인 측면에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배포 방식으로 주로 관리되고 배포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배포 방식은 이제 논리적으로 환경을 격리해서 정말 필요한 실행에 필요한 바이너리와 어떤 라이브러리만 포함한 상태로 이제 실행을 하는 배포를 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진화함에 따라서 많아지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수만큼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들도 이제 비례해서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수가 점진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이 컨테이너를 손쉽게 관리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는 무엇일까요?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공개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10년 이상의 어떤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했고 2014년에 1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던 노하우가 집적된 이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국제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들과 이 장점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이 장점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버네티스의 이해와 활용 강의는 두 가지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강 쿠버네티스의 이해 강의에서는 이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역할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쿠버네티스의 이 역할과 장점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강 쿠버네티스의 활용에서는 이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격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쿠버네티스 자격증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강 쿠버네티스의 이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강 쿠버네티스의 이해 강의로서
쿠버네티스가 전반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알아보고 어떤 구성 요소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게끔 도와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역할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할과 장점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고 계신 그림은 이제 전통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배포했던 방식과 그리고 발전하게 되면서 가상화 배포 방식, 컨테이너 배포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왜 이렇게 전통적인 배포 방식에서 가상화 배포 방식 그리고 컨테이너 배포 방식으로 진화하게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배포 방식은 이제 물리적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을 직접적으로 배포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물리적 서버 하나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간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자원 경쟁을 통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리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이 리소스를 할당받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각각의 물리적 서버에서 실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물리적 서버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물리적 서버를 계속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확장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적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네, 리소스를 100% 활용하지 못해서 리소스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물리적 서버가 어플리케이션마다 늘어나게 되다 보니 물리적 서버에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물리적 서버를 도입할 때 이 물리적 서버가 소모하는 전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서버를 둬야 되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이 물리적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되는 어떤 엔지니어들의 인건비 여러 가지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련의 어떤 정통적인 배포 방식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한 방식이 바로 이 가상화 배포 방식입니다. 이 가상화 배포 방식은 단일 CPU에서 여러 가지의 가상 머신을 실행해서 이 가상 머신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그런 배포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상 머신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로 격리된 상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가상 머신에는 리소스를 특정 리소스만큼 사용하게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적게 소모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작은 VM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리소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상화 배포 방식에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VM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는 운영체제가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이 운영체제가 포함되다 보니까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가상 머신이 두 개의 가상 머신이 이제 떠 있다고 한다면은 운영체제가 세 개의 운영체제가 이제 떠 있는 그런 형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소비하는 어떤 리소스 때문에 이 운영체제에서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이 바로 컨테이너 배포 방식입니다. 이 컨테이너 배포 방식은 논리적으로 환경을 격리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운영체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에서 보셨던 이 운영체제에서 오는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고 이제 VM과 같이 리소스를 특정 리소스만큼 사용하게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한 리소스를 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제 격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리소스의 활용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이용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좀 더 가볍게 생성하고 이런 이미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좀 더 이 효율성이 증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배포를 할 때도 이 배포 이식성이나 이 환경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환경이 일관되다 보니까 이 개발자분들이 이 개발 환경에 어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배포 방식이 물리적인 배포 방식에서 가상화 배포 방식, 그리고 컨테이너 배포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모든 비즈니스의 기능들을 하나의 소스 코드로 관리하는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이 모놀리식 아키텍처는 규모가 커질수록 유지 보수가 어렵고, 그리고 이 확장을 함에 있어서도 유연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작은 소스 코드 수정에도 전체 서비스 배포로 이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 기능별로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배포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소스 코드 수정에도 전체 서비스 배포가 아닌 이 해당되는 기능의 서비스에만 배포할 수 있는, 이제 그 다운타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배포 방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고 진화하다 보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정말 무수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음 이미지는 아마존에서 공개한 아마존의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구성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셀 수 없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통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사실 배포될 때 컨테이너 배포 방식을 채택해서 배포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가 비례해서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컨테이너가 증가함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툴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처럼 클러스터링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는 몇 가지의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먼저 이 컨테이너를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배포 기능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 대의 서버에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적재적소의 어떤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스케줄링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대의 서버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하나의 서버처럼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클러스터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각각의 이 클러스터링된 서버들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이제 이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서비스 탐색 기능과, 적절하게 부하가 이제 트래픽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이 트래픽을 적절하게 분산 처리해주는 부하 분산 및 서비스 탐색,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래픽에 따라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복제본 수를 늘렸다가 만약에 트래픽이 줄면은 이 복제본 수를 줄여주는 스케일링 기능과,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다시 살려주는 자동 복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기능들이 포함된 그런 툴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쿠버네티스는 무엇일까요? 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오픈소스 중에 하나로서 구글에서 설계하고 개발해서 15년 이상 구글의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던 노하우가 집합된 어떤 이런 오픈소스 툴입니다. 2014년도에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요. 현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돼서 국제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제공되어야 되는 일련의 기능들과 더불어 몇 가지의 그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쿠버네티스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의 탐색 및 부하 분산 기능, 그리고 이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자동화된 롤아웃 롤백 기능을 이용해서 적합하게 이제 배포할 때 다운타임이 존재하지 않게
배포를 해주는 그런 일련의 로직들, 그리고 자동화된 빈 패킹,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이 컨테이너들을 배포해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컨테이너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살려줄 건지 이런 기능과, 그리고 저희가 암호 같은 것들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편리하게 관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의 역할 중에 서비스 탐색 및 부하 분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서비스 탐색 및 부하 분산에 해당하는 어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클러스터 내에 있는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파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파드는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파드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로컬 호스트 형태로 통신할 수 있게끔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버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3개의 노드, 3개의 서버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이 서버 안에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는 5개의 파드가 실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SVC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SVC는 파드들이 외부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오브젝트로서 L7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ING라고 하는 것은 인그레스라고 하는 오브젝트인데요. 이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서비스에 분산 처리를 해주는 L7 로드 밸런서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쿠버네티스 안에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룹핑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지금 2개의 파드는 V1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3개의 파드는 V2 네임스페이스에 이제 그룹핑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이제 example.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리퀘스트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스를 /API/v1이라고 하는 이제 패스를 붙여서 리퀘스트를 전송하게 되면은 이 처음에 인그레스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이 리퀘스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패스를 이제 분리해서 이 인그레스가 연결된 패스가 이게 연결된 서비스에다가 이제 리다이렉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서비스는 연결되어 있는 파드에 이제 이 리퀘스트를 전송해서 이 파드가 이 응답을 처리하고 역순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드가 어떤 노드에 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것을 서비스 탐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래픽이 계속 옴에 따라서 연결된 파드에 순차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을 부하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의 부하 분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트래픽이 오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2개의 파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하 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이제 example.com의 API v2 이제 패스로 이제 리퀘스트가 요청이 오게 되면 연결된 서비스에 이제 연결된 파드로 이제 리퀘스트를 전달하게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부하 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비스 탐색 및 부하 분산 기능이었고요.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툴이지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지만 스토리지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지는 이 쿠버네티스 안에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볼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스토리지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볼륨은 가장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의 그 볼륨 디스크 스토리지 관리하는 그 방식으로 파드와 함께 스케줄링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파드가 실행될 때 이 볼륨이라고 하는 게 같이 이제 실행되게 되고요. 파드가 실행된 순간부터 이 파드가 생성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스케줄링 되는 것을 이 볼륨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간의 어떤 그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속성이 있는데요. 호스트 패스 그리고 MTDIR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 패스는 이 파드가 실행되는 노드에 있는 경로에 설정된 경로에 있는 디스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호스트 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MTDIR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디스크로 이 파드가 뜨는 부분에 이제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템포 형태로서 이제 이 파드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드 안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이 MTDIR을 사용하고요. 영구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돼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MTDIR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AWS나 Azure 등의 벤더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다양한 볼륨 옵션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PV, 퍼시스턴스 볼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시스턴스 볼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볼륨과는 다르게 이 파드와는 별개로 관리되는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네, PV는 클러스터 레벨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 스토리지를 이만큼 이런 타입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PVC라고 하는 퍼시스턴스 볼륨 클레임을 통해서 사용자가 관리자가 배포한 PV에 내가 이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디스크와 그리고 어떤 타입의 접근 모드를 가지고 이 PV를 사용할지 이제 같이 이제 이런 타입을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네, PVC에 의해 요청된 동적으로 이제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동일한 종류의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 하는데 사용하는 템플릿이 이제 바로 이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파드가 이제 실행이 될 때 이 파드에 이제 정의된 PVC를 이제 보고 이 PVC를 통해서 이제 이 PVC는 또 이 PVC 안에 정의된 스토리지 클래스를 또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PVC는 스토리지 클래스에 정의된 타입을 가지고 PV에 나 이만큼의 디스크와 이런 접근 모드를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드는 PVC에 붙어서 디스크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AWS나 Azure 등의 이제 벤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자동화 롤아웃 및 롤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쿠버네티스에는 다양한 배포 방식의 리소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도 디플로이먼트, 데몬셋 이런 리소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2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이 디플로이먼트, 이 배포 리소스는 결과적으로 파드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그 정의해주는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 객체에서는 이 파드를 적절하게 이제 이 버저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배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배포할 것인지, 전체 다 없앴다가 새로운 걸 띄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해주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디플로이먼트 객체에서 새로운 적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파드를 하나씩 이제 추가하고 동시에 이제 이 추가한 파드가 전부 추가됐을 때 이전 파드를 제거하는 그런 로직이 실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롤아웃하는 배포 과정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트래픽을 받던 기존에 있던 파드들이 어떤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이 동작이 끊기지 않게 되고, 이 새로 배포한 이제 그 파드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트래픽을 수진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있는 새로 배포된 파드들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이제 다시 이 롤아웃이 다시 시작해지는 그런 그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에서 V2라고 하는 파드를 새로 배포하게 되면 새로운 파드가 기존의 V1 파드와는 별개로 그냥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V2 파드가 일련의 어떤 그 상태 검증을 통해서 상태 검증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V1에 있는 트래픽을 V2로 옮겨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V2 파드가 정상적이라고 이제 정상적으로 트래픽을 수신하면 이 V1 파드를 제거해서 이제 서비스에 다운타임이 없이 새로운 버전의 파드를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롤백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롤백 기능도 만약에 이 V2 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을 됐지만 특정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롤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롤아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파드를 먼저 죽이지 않고 기존의 V1 파드를 띄우고 나서 이제 V1 파드가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이후에 V2 파드를 이제 없애서 이제 동일하게 안전한 방식으로 롤아웃과 롤백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된 빈 패킹인데요. 이 자동화된 빈 패킹은 사실 쿠버네티스에서 강조하는 가장 핵심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된 빈 패킹은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이 수많은 클러스터링된 서버들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먼저 이 빈 패킹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뭐 제조나 컴퓨팅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정해진 빈 어떤 공간에 다양한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넣는 테트리스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디플로이먼트가 이제 CPU 3개, 3코어, 그리고 메모리 4기가, 그리고 리플리카스는 이 파드의 복제본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코어를 사용하고 메모리 4기가를 사용하는 파드를 3개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 가능한 서버는 3대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유휴 리소스가 CPU가 2코어, 그리고 메모리가 4기가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버 같은 경우에는 CPU가 3코어, 그리고 메모리가 8기가의 유휴 리소스가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노드 같은 경우에는 CPU가 6코어, 그리고 메모리가 12기가의 유휴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플로이먼트가 이 파드를 배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2코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공하는 필요 리소스의 어떤 그 자격에 해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포되게 되면 이렇게 사용 가능한 이제 실제로 이 파드가 배포될 수 있는 서버에만 이제 배포돼서 안전하게 이제 스케줄링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디플로이먼트가 어떤 2코어의 메모리 4기가를 사용하는 파드를 하나 배포한다고 한다면 이제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이제 2코어에 4기가가 있는 서버는 아까 첫 번째 서버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서버에 이 파드가 배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리플리카스가 2개라고 돼서 이 하나의 파드가 더 이제 추가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용 가능한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 파드는 실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역할 중에 자가치유입니다. 이 자가치유는 자동화된 빈 패킹만큼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신경 쓰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쿠버네티스는 사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이 가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 자가치유에 좀 많은 이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가치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파드가 실질적으로 이 파드 안에 포함된 컨테이너의 상태를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러닝 상태가 아닌 경우에 이 파드를 재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이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도 이 파드의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이브니스 프로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HTTP get으로 이 파드 안에 있는 이 컨테이너의 헬스라고 하는 패스에 이제 리퀘스트를 3초에 한 번씩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퀘스트가 정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이 파드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이 파드를 다시 재실행해주는 그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 쿠버네티스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가용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암호 및 구성 관리인데요. 이 쿠버네티스 안에는 etcd라고 하는 키밸류 형태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키밸류 저장소 안에는 어떤 암호나 뭐 OAuth 토큰 그리고 SSH 키 같은 여러 가지의 이 암호 관련된 것들이 저장되기도 하지만 클러스터 내에 다양한 상태 정보들, 어떤 파드가 어디에 떠 있고 그리고 이 파드의 상태가 뭐고 이 파드의 복제본 수는 몇 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드가 롤아웃 될 때, 롤백 될 때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정보들도 함께 저장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이제 관리를 한다면은 이 etcd 안에 저장되어서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그 쿠버네티스의 기능들을 어떤 컴포넌트들이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쿠버네티스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룹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마스터 노드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이 실제 파드나 이제 파드들이 이제 배포될 때는 이제 이 파드들이 동작하는 그런 서버들을 워커 노드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플레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동작하게끔 보장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워커노드들에게 어떤 이 파드를 실행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의 명령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먼저 이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 안에는 크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베 스케줄러, 쿠베 컨트롤러, 그리고 쿠베 API 서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cd라고 하는 저장소가 이 컨트롤 플레인 안에 실행되고 있고요. 먼저 이 쿠베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파드가 배포됐을 때 어떤 노드에 적합하게 이제 실행될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을 때는 어떤 리소스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쿠베 스케줄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 노드에는 뜨지 말게 해라, 그리고 특정 노드에만 뜨게 해라, 뭐 이런 더 이제 커스텀한 그런 설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노드에 배치될지 결정을 하고 이 리소스의 요구사항 그리고 더불어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정책 제한 그리고 워크로드들의 간섭을 고려해서 이제 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이 쿠베 스케줄러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쿠베 컨트롤러인데요. 이 쿠베 컨트롤러는 이제 사실은 되게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존재하는데 노드 컨트롤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리플리카세 컨트롤러,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모든 리소스에는 이 컨트롤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들은 이 노드 컨트롤러를 예시로 들면 노드의 상태를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워커 노드가 계속 확인을 했을 때 상태가 만약에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를 이제 etcd라고 하는 저장소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스케줄러가 이 노드는 그럼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드들은 딴 데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이제 로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파드들의 복제 번수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컨트롤러인데요. 만약에 어떤 파드가 이 노드의 다운 등의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파드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나는 3개를 배포했는데 2개의 파드만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죽어 있는 파드를 다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노드에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이 리소스 안에는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그에 해당하는 상태값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쿠베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각각의 프로세스로 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스레드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쿠베 API 서버입니다. 이 쿠베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의 어떤 프론트엔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kubectl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명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 파드를 배포해줘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이 쿠베 API 서버가 전달을 받고 그리고 etcd에 상태값을 저장하고 그리고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 파드가 어떤 노드에 배포될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배포된 파드를 컨트롤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제 로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쿠베 API 서버는 모든 컴포넌트들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을 처리하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cd는 이 쿠버네티스의 모든 상태값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키밸류 저장소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워커노드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워커노드는 실제로 이 파드가 배포됐을 때 실행되는 그런 노드들이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워커노드에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쿠블렛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존재하는데요. 이 쿠블렛은 사실 각각의 노드에서 실행되는 쿠버네티스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API 컨트롤 플레인 안에 있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로부터 어떤 이 파드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아서 이 파드를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파드를 이제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쿠베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드에 떠서 이 네트워크 프록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어떤 이 서비스 탐색이나 로드 밸런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장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1번 노드에 떠 있는 파드가 2번 노드에 떠 있는 파드와 통신을 하게 된다면은 이 쿠베 프록시가 없이는 그런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이 클러스터 레벨의 네트워크 통신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쿠베 프록시입니다. 네, 제 1강 쿠버네티스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어서 쿠버네티스의 활용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